48세 간병인 혜진이 재벌 저택에서 의식불명인 회장을 처음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 정말 신기하네요. 혜진 씨, 저희 아버님이랑 정말 많이 닮으셨어요. 며느리의 말에 혜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42년 전 사라진 아버지와 너무나 닮은 얼굴, 그리고 똑같은 곳에 있는 화상 흉터까지. 혹시 정말 자신의 아버지일까요? 하지만 DNA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부 관계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가정부가 전한 또 다른 무서운 진실. 과연 혜진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올해 48세예요. 남편을 잃고 혼자서 시각장애인 아들 준호를 키우며 살고 있어요. 생계를 위해 간병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강남의 한 재벌 저택에서 일하게 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의식불명의 회장님이 42년 전에 사라진 제 아버지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과연 정말 제 아버지였을까요? 그리고 그 집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48세 혜진은 남편을 잃은 지 3년째 혼자서 시각장애인 아들 준호를 돌보며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 밝은 미래를 꿈꾸던 아들 준호는 2년 전 교통사고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각막이식 수술을 받으면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했지만 기증자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매달 나가는 병원비만 200만 원이 넘었고 혜진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집을 팔고 보험금까지 모두 쏟아부었지만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작은 원룸에서 준호와 둘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전기요금 고지서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얼굴은 걱정으로 깊게 패여 있었고 눈 밑 다크서클이 진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병원에 가야 해요? 준호가 침대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오늘은 엄마가 일자리 알아보러 나가야 해. 혜진이 준호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혜진에게 간병인 소개소 사장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혜진이 간병인 소개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혜진 씨 오셨군요. 앉으세요. 네, 사장님. 혹시 좋은 일자리 있나요? 혜진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사장은 혜진의 절박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일자리는 제가 특별히 신경 쓴 곳이에요. 24시간 간병이긴 하지만 급여가 다른 곳보다 2배는 더 나올 거예요.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2배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어떤 곳인가요? 정말 중요한 고객이니까 절대 실수하지 말고 잘해주세요. 강남 쪽 큰 저택이에요. 사장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내일 오후 2시에 가시면 됩니다. 주소는 여기 적어놨어요. 사장이 메모지를 건네주었습니다. 혜진은 그 메모지를 소중하게 받아들었습니다. 마치 생명줄을 잡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남의 한적한 골목길에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3층 붉은 벽돌 저택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웅장한 건물에 혜진은 주눅이 들었습니다. 정말 여기가 맞나? 혜진이 중얼거리며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긴장감이 밀려올랐습니다. 이런 큰 집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혜진이 떨리는 손으로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3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하게 빗어올린 머리와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오늘 오시기로 한 간병인 분이시죠? 저는 이 집 며느리 서윤아라고 합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혜진은 안도감을 느끼며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혜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들어오세요. 많이 추우셨죠? 유나가 문을 활짝 열어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진이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입이 벌어졌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우아하게 매달려 있었고 벽면을 장식한 고급 그림들이 예술 갤러리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이 화려한 공간과 대조되어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낡은 코트와 달아버린 신발이 부끄러웠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저도 처음 시집 왔을 때 정말 놀랐어요. 유나가 이해한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혜진은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집이네요.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아버님께서 계신 곳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유나가 앞서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유나를 따라 2층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서도 사방의 화려함에 시선이 계속 빼앗겼습니다. 아버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신 지 한 달째예요. 유나가 걸으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으셔서 이렇게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혜진 씨께서 잘 부탁드려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진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2층 복도를 지나 회장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나가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아버님, 새로운 간병인 분이 오셨어요. 방에 들어선 혜진은 침대에 조용히 누워있는 노인을 보고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어린 시절 기억 속 아버지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의 모양, 귀의 생김새, 심지어 숨쉬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아버지와 겹쳐 보였습니다. 혜진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추억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안고 놀아주던 모습, 따뜻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던 모습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괜찮으세요?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셨는데 유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진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처음이라 좀 긴장돼서요. 혜진이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유나가 혜진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손을 쳤습니다. 어머, 정말 신기하네요. 네. 혜진 씨, 저희 아버님이랑 정말 많이 닮으셨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누군가 닮았다 싶었는데 저희 아버님이었네요. 유나의 말에 혜진의 심장이 또다시 빨라졌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정말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신기할 정도로 닮으셨어요. 눈매랑 코 모양이 특히 비슷해요. 혜진은 침대에 누워있는 회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볼수록 어린 시절 아버지와 닮은 점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럼 이제 간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유나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이분이 자신의 아버지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2시간마다 수액을 교체해 주시고 4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혜진이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유나의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침대에 누워있는 회장의 모습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부탁드려요. 무엇이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유나가 친절하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혜진은 혼자 회장과 남겨졌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혜진은 회장 곁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았습니다. 회장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정말 아버지와 닮았어.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혜진이 7살 때였습니다. 큰 화재가 났던 그날 밤 아버지는 자신을 구하려다 다리에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급히 혜진을 보육원에 맡기고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올게. 조금만 기다려.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보육원에서 자라났고 성인이 된 후에도 아버지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간병을 시작한 혜진은 회장의 상태를 체크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마음이 딴 곳으로 갔습니다. 체위를 변경하면서 회장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보게 된 혜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린 시절 큰 화재에서 자신을 구해주려다 다리에 큰 화상을 입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정말 혜진의 마음속에 확신이 점점 자라났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이 일치했습니다. 얼굴 생김새는 물론이고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어.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회장의 바지를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간병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다른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왼쪽 다리에서 화상 흉터를 발견한 혜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 속 아버지의 화상 흉터와 모양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아버지.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2년 만에 아버지를 다시 만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혜진은 회장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혜진이에요. 아버지 딸 혜진이. 하지만 회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혜진의 마음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 복잡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며 유나가 놀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급히 회장의 바지를 올리며 설명했습니다. 아, 체위 변경하려고요. 간병 업무 중이었어요. 하지만 유나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혜진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 자국도 보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우셨나요? 유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뭐든지 말씀해 보세요. 유나가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혜진은 깊은 숨을 쉬고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저를 두고 떠나셨거든요. 그런데 회장님이 저희 아버지와 너무 닮으신 것 같아서요.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혜진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시고 심지어 화상 흉터까지 똑같은 곳에 있어서요. 정말요? 유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정말 제 아버지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유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내일 저희 남편에게도 말해볼게요. 뭔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혜진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유나의 따뜻한 반응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회장을 돌보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정말 이분이 자신의 아버지일까? 42년 만에 기적 같은 재회가 이루어진 것일까? 혜진은 회장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 아버지라면 제발 빨리 깨어나 주세요. 저에게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방 안에는 조용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혜진은 그 밤을 회장 곁에서 지새웠습니다. 마음속에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간밤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회장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화상 흉터를 본 후로 마음이 계속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분이 자신의 아버지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윤아가 중년 남성과 함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혜진 씨, 저희 남편 강민석입니다. 윤아가 소개했습니다. 민석이 혜진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내에게서 이야기 들었어요. 민석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신중했습니다. 혜진은 긴장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석이 침대에 누워있는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혜진 씨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정말 많이 닮으셨어요. 저희도 처음 봤을 때 놀랐을 정도니까요. 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석의 말에서 희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한쪽 주장만 믿을 수는 없어요. 민석이 신중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혜진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 말에 혜진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눈이 커지며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DNA 검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 회사와 연계된 병원이 있어요. 그곳에서 하면 비밀 보장하면서 빠르게 검사할 수 있어요. 민석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혜진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혜진 씨는 머리카락 정도만 빌려주시면 됩니다. 네, 당연히요. 언제든지 가능해요. 혜진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석이 혜진의 머리카락 몇 올을 조심스럽게 뽑았습니다. 혜진은 조금도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결과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님 머리카락도 필요하겠죠? 혜진이 물었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조심스럽게 뽑을게요. 민석이 회장의 머리카락도 몇 올 뽑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에 각각 담았습니다. 오늘 병원에 맡기면 이틀 후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2년 만에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윤아가 혜진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혜진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저희는 이제 가족이에요. 그 말에 혜진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행운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혜진은 간병 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DNA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회장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아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틀 후 오후 민석이 심각한 표정으로 혜진을 불렀습니다. 손에는 병원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 모인 혜진, 민석, 윤아. 18년간 이 집에서 근무한 가정부 순이도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혜진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손이 떨려서 무릎 위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결과지를 확인한 후 얼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혜진의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혜진 씨, 정말 안타깝지만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친부 관계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그 순간 혜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리가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화상 흉터도 똑같고 얼굴도 그렇게 닮았는데요.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친부 관계가 아니라고 나왔어요. 민석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푹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느꼈던 행복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확신했는데요. 혜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해서요. 하지만 민석과 유나 부부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유나가 혜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혜진 씨, 그만 우세요. 정말 괜찮아요. 유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많이 닮으셨거든요. 민석도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말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저희는 이제 가족이에요. 그 말에 혜진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을 잘 부탁드려요. 그게 혜진 씨가 해줄 일이에요. 유나가 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혜진은 부부의 따뜻한 배려에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번거로우셨죠? 아니에요. 전혀 번거롭지 않았어요. 민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혜진 씨를 만나게 돼서 행복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배려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혼자 회장을 돌보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에 크게 실망했지만 이 집 가족들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간병하자. 혜진이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빠르게 의식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자. 혜진은 회장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돌봐드릴게요. 빨리 깨어나 주세요. 그때였습니다. 똑똑. 어디선가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혜진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똑똑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회장실 문이 아니었습니다. 혜진이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내다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밑에 하얀 종이 한 장이 보였습니다. 혜진이 조심스럽게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손글씨로 급하게 쓴 듯한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사모님이 3시에 잠깐 나가십니다. 그때 뒷마당 빨래 너는 곳으로 오세요. 혜진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누가 이런 쪽지를 남긴 것일까요? 쪽지에는 더 써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무서운 비밀이 있습니다. 혜진의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서운 비밀이라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혜진은 쪽지를 주머니에 숨기고 다시 회장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쪽지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집에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거지? 혜진이 회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불안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쪽지의 내용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누가 왜 그런 쪽지를 남긴 것일까요? 다음 날 오후 2시 50분, 혜진은 창문으로 유나가 차를 타고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쪽지에 써있던 시간이었습니다. 혜진은 회장의 상태를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방을 나왔습니다. 뒷마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떨렸습니다. 뒷마당에는 빨래 넣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정부 순이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혜진을 보고 작은 손짓을 했습니다. 혜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순이가 빨래를 널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 씨, 여기 와주셔서 고마워요. 순이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집 모든 곳에 CCTV가 있어요. 혜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계시는 방, 혜진 씨가 계시는 방, 지금 이 뒷마당까지 모든 곳에요. 순이가 계속해서 빨래를 널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저를 보지 마시고
계속 자연스럽게 빨래를 넣으세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빨래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길게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순이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당신이 회장님에게 주는 수액, 그 안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혜진의 손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드님은 회장님께서 빨리 돌아가시길 원해요. 순이가 계속해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독수액을 넣기 위해 간병인을 고용한 겁니다. 혜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회장에게 독이 든 수액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게 독이라는 사실이 들킨다면 당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거예요. 순이의 경고에 혜진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이가 빨래를 널면서 대답했습니다. 일단 오늘 밤 증거를 확보하세요. 이 집에 유일하게 CCTV가 없는 곳이 있어요. 어디요? 며느리와 아드님이 사용하는 화장실입니다. 순이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를 밟고 천장 환풍기를 열면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증거가 있을 거예요. 혜진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DNA 검사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순이의 말에 혜진이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리 회장님의 머리카락을 확보해 두세요. 집을 나갈 기회가 생기면 그때 꼭 DNA 검사를 다시 해보세요. 혜진은 순이의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순이가 빨래를 다 널고 혜진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뒷마당을 떠났습니다. 마음속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음날 순이와 만난 후 그날 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화장실 천장의 환풍기를 열었습니다. 변기를 밟고 올라서니 손이 닿았습니다. 비닐 포장된 꾸러미가 만져졌습니다. 혜진이 조심스럽게 꾸러미를 내려와 열어보니 작은 녹음기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녹음기를 켜자 유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아버님 수액 얼마나 더 필요해? 이어서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달 정도면 증거 없이 죽일 수 있다고 하더라. 조금만 더 기다려. 혜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로 회장을 독살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녹음기에서 유나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 간병인 너무 의심스럽지 않아? DNA 검사까지 하자고 하고. 괜찮아. 가짜 결과 받았잖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더 조심해야지. 혜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DNA 검사도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회장이 자신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어서 사진을 보니 유나가 수액에 뭔가를 넣고 있는 모습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투명한 액체를 주사기로 수액백에 주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독이 든 수액으로 회장님을 죽이고 있었구나.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책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혜진은 급히 증거들을 다시 비닐에 싸서 환풍기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나와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한 혜진은 수액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고 보니 그 안에 독이 들어있을 거라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수액을 교체했습니다. 독이 든 수액 대신 일반 수액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위해 독이 든 원래 수액백을 침대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독수액을 들이지 않을 거예요.
혜진이 회장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정말 제 아버지라면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유나가 평소보다 일찍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수액 상태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 씨, 수액 교체는 잘하고 계시죠? 유나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혜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12시간마다 정확히 교체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수액 소모량이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유나가 수액백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들킬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 어젯밤에 회장님이 잠시 깨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수액 속도를 조금 줄였거든요. 혜진이 재빨리 거짓말을 했습니다. 유나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깨셨다고요? 정말요? 네, 잠깐이긴 했지만 눈을 뜨신 것 같았어요. 혜진이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유나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징조네요. 계속 잘 부탁드려요. 유나가 방을 나간 후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혜진은 독수액 대신 일반 수액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회장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색이 좋아지고 호흡도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석과 유나는 점점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회장이 죽지 않고 오히려 상태가 나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혜진이 회장실에서 간병을 하고 있을 때 민석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혜진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민석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혜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최근에 아버님 상태가 나아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수액 교체에 문제는 없나요? 민석이 날카로운 눈으로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정확히 하고 있어요. 오히려 회장님이 좋아지셔서 다행이죠. 그런데 수액 소모량이 예전과 다른 것 같은데요? 민석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혜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제가 체위 변경을 더 자주 해드려서 그런 것 같아요. 혜진이 재빨리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회장의 머리카락을 몇 올 조심스럽게 뽑아서 작은 봉투에 담았습니다. 나중에 진짜 DNA 검사를 위해서였습니다. 정말 제 아버지시라면 꼭 진실을 밝혀낼게요. 혜진이 회장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때 회장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이 깜짝 놀라며 자세히 봤지만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 들리세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저 착각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가 여느 때보다 일찍 와서 수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혜진에게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혜진 씨, 혹시 다른 곳에서 수액을 가져오신 적 있나요? 혜진의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들킨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유나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혜진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혜진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유나가 회장실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수액백을 자세히 확인하더니 침대 밑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 화장실에서 돌아와 방 앞에서 문을 열려는 순간 안에서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혜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유나가 독수액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혜진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유나가 손에 수액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침대 밑에 숨겨둔 독수액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유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혜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혜진 씨, 설명해 보세요. 유나가 도끼 서린 눈으로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여분의 수액을 준비해 둔 거예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침대 밑에 숨겨둔 거죠? 유나가 날카롭게 추궁했습니다. 혜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석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나가 급히 민석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혜진 씨가 수액을 바꿔치기 하고 있었어요. 민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혜진 씨,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민석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혜진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계약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민석이 천천히 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적인 영역은 침범하지 말아달라고. 혜진의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어겨버리면 저희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요.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혜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순이가 해준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짐을 싸세요. 유나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혜진은 어벙벙한 상태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1시간 안에 나가주세요. 민석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혜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회장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라면 이렇게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짐을 다 싼 혜진은 마지막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침대에 조용히 누워있는 회장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죄송해요.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회장의 머리카락이 든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석과 유나가 혜진을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혜진 씨, 앞으로 이 집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민석이 경고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택을 나선 혜진은 주머니에서 회장의 머리카락을 꺼냈습니다. 작은 봉투 안에 든 몇 올의 머리카락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진짜 DNA 검사를 해보자. 혜진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시내 종합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혜진은 DNA 친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석과 유나가 아닌 제3자 병원에서 하는 검사였습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병원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혜진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3일 후 혜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결과지를 받아든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복잡한 숫자들과 용어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굵은 글씨로 써 있었습니다. 침부 확률 99.9%.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결과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아버지.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2년 만에 아버지를 다시 만났지만 지금 의식불명 상태로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아버지를 구하지? 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순간 순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 숨겨둔 독수액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증거가 있잖아. 혜진의 얼굴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때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받은 지 사흘 후 해가 완전히 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저녁 8시, 혜진은 다시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습니다. 손에는 DNA 검사 결과지와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이가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혜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순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은 깊은 숨을 쉬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민석과 유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이 나타나자 두 사람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당신 왜 여기 있어요? 유나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진은 당당하게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은 어떠세요? 혜진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민석과 유나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해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알 바 아니죠. 민석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혜진은 주머니에서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당신들 DNA 결과 조작했지?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민석과 유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유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시 병원에 맡긴 결과예요. 혜진이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회장님은 우리 아버지로 밝혀졌어요. 민석과 유나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친근하고 따뜻한 모습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 민석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존댓말에서 반말로 그리고 완전히 다른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너는 우리 집안의 가족이 될 수 없어. 민석이 험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너같이 천박한 게 어디 이 집에 들어와서 딸 행세하려고. 유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의 상냥한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혜진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이 DNA 결과 하나 가지고 여길 찾아왔다고 생각해? 혜진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너네 우리 아버지 죽이려고 했지. 민석이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너 왜 이래? 미쳤냐고? 혜진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아니, 너네가 미친 거지. 나한텐 증거도 있어. 그 말에 민석과 유나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혜진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한테도 12시간마다 수액 교체하라고 했나요? 혜진이 새로운 간병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간병인이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수액 안에 독이 들어있어요. 회장님을 죽이는 독이죠. 간병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석이 급히 소리쳤습니다. 너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래? 미쳤냐고? 아니, 너네가 미친 거지. 혜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순이가 비닐 포장된 꾸러미를 들고 계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민석이 순이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순이 씨, 지금 당장 가서 확인해. 순이가 꾸러미를 혜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혜진이 꾸러미를 열자 녹음기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민석과 유나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증거가 모두 드러난 것입니다. 혜진이 녹음기를 켰습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아버님 수액 얼마나 더 필요해? 이어서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달 정도면 증거 없이 죽일 수 있다고 하더라. 민석이 혜진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이 사실 누구한테 얘기했어? 경찰한테 얘기했어? 혜진이 민석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제 여기서 나가서 말하려고. 혜진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결연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지. 민석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직폭력배에게 전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 와. 급한 일이야. 하지만 혜진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통화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고 112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혜진은 처음부터 경찰에 신고한 상태로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화 다 녹음됐어. 혜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석과 유나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곧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민석이 조직폭력배인 줄 알고 기다렸지만 나타난 것은 경찰이었습니다. 강민석 씨, 당신을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민석이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윤아 씨도 공범으로 체포됩니다. 유나도 마찬가지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2 사람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혜진이 민석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잘 가라, 이 자식아. 민석과 유나가 경찰차에 태워져 끌려갔습니다.
혜진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혜진은 급히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얼굴색이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안전해요. 혜진이 회장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장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의식을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 혜진이 감격하며 소리쳤습니다. 회장이 혜진을 바라보며 입을 움직였습니다. 영희야. 회장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저를 알아보셨어요?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딸 얼굴을 왜 몰라보겠니? 혜진은 그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42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미안하다, 혜진아. 그동안 고생이 많았구나. 회장이 혜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혜진은 아버지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며칠 후 회장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혜진은 아들 준호를 회장에게 소개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내 손자구나. 회장이 감격하며 준호를 안았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손 좀 잡아도 될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이 기꺼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물론이지. 준호가 할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따뜻해요. 얼굴도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그럼. 준호가 할아버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기억하려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할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느껴져요. 누구보다 따뜻하고 강인하고 멋진 분이시라는 걸요.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법정에서 민석은 25년, 윤아는 15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회장은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만약에 내가 죽기 전까지 준호 각막 기증자를 찾지 못한다면 내 각막을 준호에게 넘겨주거라. 혜진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안 돼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요? 이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야. 회장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몇 개월 후 회장은 정말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언에 따라 각막 이식 수술이 즉시 준비되었고 수술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보여요. 준호가 시력을 되찾은 후 첫 번째로 한 말이었습니다. 혜진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진을 보여주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어요. 몇 년 후 준호는 회사의 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취임식에서 준호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저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이 눈으로 더 멀리, 더 넓게 보며 회사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후 혜진, 준호, 순이 3명은 회장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푸른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묘소는 햇살을 받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3명이 나란히 서서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잘 지내셨죠? 할아버지 눈으로 보는 세상은 정말 따뜻합니다. 사랑해요, 할아버지. 준호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와 함께했던 짧은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해요, 영원히. 혜진도 깊숙이 절을 올렸습니다. 회장님, 저희 잘 살고 있어요. 혜진 씨랑 준호 저까지 끝까지 행복하게 살다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순이도 진심으로 인사했습니다. 따뜻한 오후 햇살이 3명을 포근히 감싸주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그들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사랑에 대한 감동적인 드라마였습니다. 42년 만에 재회한 아버지와 딸,
그리고 3대에 걸친 가족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가족의 유대는 그 무엇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혜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혈연관계만이 가족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희생과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또한 돈과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찾아가는 용기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한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